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2회 행정사 시험 행정사 실무법 기출풀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제 기출풀이 할 때 제일 마음이 무겁고,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되게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서 내가 답안을 잘 작성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제 기출풀이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건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답안 작성하신 거하고 너무 막 이렇게 마음에 쓰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그냥 일개 강사의 입장에서 이제 답안을 작성한 것일 뿐 아마 저보다 더 작성을 더 많이 하시거나 점수를 더 획득하실 수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제가 이제 답안풀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다른 수험생은 훨씬 더 많이 더 우수하게 또 쓰셔가지고 실무법으로 무려 81.66을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뭐 제가 역대 강의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이었다라고 저도 보는데 각각의 시험장에서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리고 사실 상대평가이잖아요. 앞에서 채점을 내 앞에 누가 바닥을 앞에 누가 깔아주냐에 따라 뒤에서 운이 좋게 점수를 획득하는 주관적인 점수 획득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틀, 형식을 좀 갖출 수 있고 그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점수 받는구나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 또한 답안풀이를 할 때 정말 뭐 특출나게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쓰시면 이 정도 점수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실무법을 65점 기준으로 제가 점수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이상 아니면 70점, 65에서 70점 사이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도 답안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이름은 정진석 행정사이고 그다음에 여기 법학원에서 실무법만 6년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법 리더스 대표 행정사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렇게 자문위원, 다양한 자문 행정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재가 총 3가지로 제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기본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구입하시고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이 핸드북이 있는데 제가 제일 한 시험 막판에 보니까 이것만 사서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안 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책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요약을 한 책이거든요. 그랬을 때 핸드북이라고 해서 요약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책을 보시고 여기에는 이번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요약집이니까. 근데 이제 기본서는 모든 내용을 다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오늘 기출풀이 특강이잖아요. 학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틀 안에서 어떤 내용이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65에서 70점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바깥에 나오는 거는 사실 누구든지 다 풀 수가 없기도 합니다. 어떤 진도 어느 특정한 범위 내에서 준비가 되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바깥에 나온 거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쉽게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수험 공부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여기 안에서는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 내용을 교재에는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사실 이거죠. 기본서에는 다 내용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되게 보면 또 이걸 왜냐면 되게 내용이 적을 때 되게 수험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기본을 잘 지키시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대부분 다 내용이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심판법이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례 연습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이 2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실제 2가지 책만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내년 또 준비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책 안에
이번에 풀었던, 이번에 기출되었던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을 미리 한 번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강의하다 보니까 되게 찍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찍기는 찍었지만 한 5개 중에 한 2개, 3개 밖에 찍을 수밖에 없는 점,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 정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기술풀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 총평,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 순서가 잘못됐네. 일단 사례풀이는 제가 이제 심판 사례풀이를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유형을 먼저 정하고 청구인 값을 찾은 다음에 분홍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행정기관 파란색으로, 그래서 형광펜을 이용하는 그 문제풀이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기관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방식으로 그 기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이제 거꾸로 나왔죠. 심판의 유형이 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다 보니까 되게 되게 당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제 나왔던 이제 제12회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자료 있으실까요? 이거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12회 행정사 시험, 행정사 실무법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무법이 2교시 하다 보니까 2교시가 1교시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1교시 때 아마 민법이랑 절차법을 같이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약간 멘붕이 좀 오신 분들이 2교시에 영향을 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주관적인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2교시 때는 저희 사무관리랑 행정사 실무법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실무법은 기본적으로 한 이제 시간 관리만 잘 하시면 점수 획득하기 제일 가장 좋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1번 그리고 물음 1번, 물음 2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인 구청장 을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을은 이 토지가 그 지형 조건 등에 비추어 주택을 건축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은 40점으로 되어 있고요. 물음 1번. 을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을 검토하고 을의 거부행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적합한 행정심판의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물음 1번만 보았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지문을 먼저 읽기 전에 시작을 할 때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아까 이제 먼저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심판으로 제기하는지 그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청구인을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청구인이 이제 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문제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피청구인 을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대청픽이라고 해서 대상 적격, 그러면 대상이 처음에 허가를 거부하였다라고 해서 이 거부 행위라고 보통 얘기한다라고 하면 거부 행위는 거부 처분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인지를 또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신청이라는 걸 찾으시면 결국은 이 거부를 했다라는 것과 신청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보통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행정심판 문제는 먼저 사례 분석을 먼저 해야 되긴 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12회차 행정사 시험은 뭐 사례 분석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문장도 간단하다 보니까 되게 사례 분석도 안 해도 될 정도였는데,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이든 사례 분석을,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심판의 유형. 근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심판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청구인 값, 그리고 피청구인 적격. 그래서 피청구인 찾으신 다음에 대청피기라고 해서 어떠한 행정심판이든 네 가지를 다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대상, 심판의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지, 누가 신청을 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청하는 피청구인 적격,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청구기간, 이 네 가지를 항상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할 정도까지 문제가 지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보니까 되게 그냥 건너뛰기는 하셨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러면 대상, 여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찾았을 때는 여기에 거부 처분이다. 처분으로 보이는 거를 먼저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청구인 적격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 그런데 보통 이 청구인 적격은 저희가 법률을 찾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지문에서는 법률에 대한 또 내용도 없다 보니까 나머지를 또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 피청구인 적격은 지문에서 을로 구청장 을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기간은 또 나와 있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 풀었던 방식대로 굳이 하지는 않더라도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의 요지를 좀 찾으면 물음 1번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의뢰, 거부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을 검토하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질문 속에 또 질문이 또 나눠져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의뢰, 거부 행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적합한 행정심판의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실제 물음 1번이지만 1번 안에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목차를 잡을 때 문제 제기. 그래서 문제 1-1. 여기 계신 분들은 지문을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것 중에 보시면 두 번째 장 넘겨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문 중에 1-1문. 그러면 보통 사례 문제 나올 때 목차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보통 논점이, 저는 이제 보통 20점이면 논점이 두 가지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로마차 4번에 한 다음에 사안의 해결 하든지 사안 해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답을, 논점을 다 제시를 해 주었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적는 거죠. 대상 적격.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심판의 유형. 그래서 심판의 유형. 여기를 좀, 여기는 행정 심판의 유형. 이렇게. 그리고 사안의 해결. 보통 이렇게 논점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통 논점 제시형이라고, 그리고 문제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답안의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이제 답안 작성할 때가 가장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행정심판의 유형.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각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담아주시면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판단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는 질문 그대로 답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에서 대상 적격. 행정심판에 지금 거부행위가, 여기 보시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상적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상적격을 여기서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행정심판의 유형. 그래서 각각 여기에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는 질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다른 학원에서는 크게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질문 그대로 답변하는 방식대로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질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한 다음에 을의 질문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을의 거부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을의 거부 행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사실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똑같이 적어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시간이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안에 있는 내용들 전 그대로 똑같이 적으신 다음에 적합한 행정심판의 유형에 관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형은 저는 이제 의무 이행 심판이라고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제일 답안 구성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논점이 제시가 되었던 아니면 제시가 되지 않았던 논점을 이렇게 내가 두 가지를 적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끌고 내려와서 목차를 잡으시고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대상 적격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도 판단하신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건 물어본 질문 그대로 결론을 내리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점수 배점 하기가 그 다음에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각 여기도 점수 배점 있고 여기도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리고 행정심판의 유형은 원래 기본적으로 세 가지거든요. 지소, 무효, 의무행 심판 그 세 가지를 다 청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본다라는 거죠. 실제 처분 즉 여기 이제 대상 적격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처분 특히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무효, 의무행 심판까지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문에는 가장이라는 표현이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수험생이 안 헷갈렸을 텐데 이 가장이라는 표현도 없고 이게 적합한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에서는 뭐 다른 심판도 다양하게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실무적으로 만약에 거부 처분 받았을 때 어떤 심판이 적합할까요? 실제 의무행 심판이 가장 적합하긴 해요. 그것도 맞고요. 무효 행정심판으로 여러분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의뢰인한테 얘기하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험적으로만 의미가 있지 실제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적합한 심판은 의무행 심판이에요. 의무행 심판이 결론이 어떤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니까 어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허가한다 아니면 허가를 한다라는 무슨 공문을 받거나 그게 결과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가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딱 그 실제 심판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을 텐데 뭐 저는 일단은 원래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제안을 하기보다 한 가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봐서요. 그래서 대상 적격 행정심판의 대상은 어떤 게 있구나. 그리고 행정심판의 종류는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각각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결론을 저는 된다.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적합한 건 의무행 심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좀 가장 부드러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수험 기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암기 내용이에요. 암기. 여기는 이제 암기 사항인 거죠. 여기도 암기 사항인 거고. 그래서 여기와 사안의 결과 따라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냥 계속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는 양이 채워지긴 해요. 그런데 여기 암기할 내용은 지금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에 적절한 양을 잘 준비만 하시면 계속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 정도의 양이 좀 채워지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걸 양을 채우고 암기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문제 1-1문에 위에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본론을 들어가기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이 표현을 좀 넣고 그래서 서두를 좀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 이익, 피청구인 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좀 내가 너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본 사안은 대상 적격, 행정심판의 유형이 문제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로마자를 보시면 대상 적격 이렇게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의의. 행정심판은 보통 처분과 부작위를 두 가지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안에 거부처분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제가 풀었던 방식대로 아까처럼 이제 의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의의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은 처분과 그리고 거부처분을 포함해서 부작위를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를 풀었던 방식대로 여기도 다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처분, 그 다음에 좀 칸이 좀 작은데요. 그 다음에 부작위, 세 번째는 거부처분, 네 번째는 부작위. 칸이 너무 작습니다. 다시 줄여서 해드리면 처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처분, 네 번째 부작위.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목차 구성하신 것들을 제가 지금 처음에 잡았던 것처럼 이해가 되시는 거면 지금 여기도 좀 대략적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큰 그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목차를 이렇게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중목차에서도 내가 대상을 행정심판은 처분, 부작위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처분 안에 또 거부처분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방식으로 목차를 잡으면 제일 안정적인 점수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처분에 대한 정의, 거부처분의 정의, 부작위에 대한 정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이제 암기할 내용을 이제 쌓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두 문자로 처분은 행구법공이라고 해서 두 문자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좀 두꺼운 글씨로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이라고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거부처분이 가장 중요한, 이번에 중요한 가장 문구이겠죠. 그럴 때 저게 이제 판례에서 나오는 문구인데 보통 두 문자가 공법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신 해가지고 신청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하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례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문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구를 거의 그대로 적으신 분들은 점수 획득을 잘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부작위를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는데 이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의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신상의불이라고 해서 신청, 상당한 기간의 상, 그 다음에 의무의 의, 그 다음에 불,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해가지고 신상의불 해가지고 이렇게 부작위는 이렇게 신상의불 이 두 문자로 하고 있는데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 이 또한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대상적격 이 처분, 거부처분, 부작위는 사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하신 분들은 점수 획득을 잘 가져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상적격 이렇구나라고 이제 답안에 여기만 적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유형이라고 해서 목차를 이렇게 잡으셨으면 행정심판에서 유형은 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취소심판, 무효동항의 심판, 의무행심판. 이 세 가지가 딱 조문에 행정심판법에 다 있습니다. 조문에. 이 조문을 그대로 다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그래서 정의에도 처분이라고 저렇게 되어 있고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 페이지 보시면 무효동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여기도 처분이 있네요. 의무행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여기는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거는 법률에 행정심판법에 정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정확하게 적은 사람들은 점수 획득을 다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안 해결 판단하면 보시면 저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적격,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유형, 이렇게 대상 적격을 저는 판단을 저렇게 했습니다. 갑 신청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 이어야 하고 을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갑 신청인에게 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인 처분, 거부 처분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수업을 지금 처음 오시는 분도 한 분 계셔서 그래서 처분의 범위에는 이렇게 거부 처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범위 안에는 거부 처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당연히 처분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분하고 가로치고 거부 처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2번 문제에서의 요지는 거부 행위, 즉 거부 행위는 정확하게는 이제 거부 처분은 원래 아닙니다. 거부 행위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대신 이렇게 이제 거부 처분 이렇게 가야겠네요. 대신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인지 그 말이 그 말 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질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문제 물어본 질문에서 문제 1번 보시면 갑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인 구청장 을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을은 이 토지가 지형 조건 등에 비추어 주택을 건축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실제 처분을 한 건지 거부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행정을 만약에 행정사로서 아니면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 어떠한 허가 신청을 할 거잖아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에 대해서 결과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구도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도대체 거부 처분을 받았냐라는 거죠. 원래는 처분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처분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거부를 한 걸로 보면 그때부터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실상은 거부를 이미 거부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받을 때까지 가뜩이나 거부를 받은 것도 내가 열받은데 거부 통지를 받아야 그때서 행정심판을 한다라고 하면 더 열받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분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불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문구가 그래서 아까 보면 거부 처분이라는 그 내용이 한번 다시 이게 답안 구성해서 답안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답안지에 1-1문 대상 적격에서 거부 처분, 세 번째 거부 처분 중간에 보시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정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저렇게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 정확하게 뭐냐라는 거죠.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거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신청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을이 있고 갑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지금 토지 그림이 너무 작게 적었는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한 행위는 을이 해야 할 이때 공권력 행사라는 거죠.
의리해야 될 공권리 행사.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면 갑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행위가 공권리 행사가 아니라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공권리 행사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이 질문에서 그 정의에서 거부 처분이 정의가 신청 행위가 공권리 행사 등이어야 하고, 그래서 갑이 신청한 행위가 의리해야 될 공권리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거부 행위가, 그런데 이걸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 행위. 이 거부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이 일으키는 것이라면 마지막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보통은 법규상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신청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거부를 했다라는 이러한 과정만 있으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먼저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여기 거부 2번, 여기 3번. 이걸 만족하면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보면 먼저 어떠한 신청이 있고 그에 대한 공권리 행사. 그래서 공권리 행사. 그러니까 순서대로 신청을 하게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걸 신청을 먼저 하고 그런데 의리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처음 수업 들어오신 분은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부 행위도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있고 거부 행위도 거부 처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거부 처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안 구성할 때 제가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처분의 범위 안에 거부 처분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적 경우 부작위. 그래서 처분, 거부 처분, 부작위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답안을 우리가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판단할 때 그중에서 나는 어디를 판단할 거냐. 나는 여기를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안에 왼쪽에 있는 저는 이제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암기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시면서 각각의 사안에 있는 문구 하나씩만 아니면 두 가지씩 이렇게 바꾸기만 하시면 답안에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안 해결을 한번 보시면 갑 신청행위가 공권리 행사 등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을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다음 마지막에 갑 신청인에게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래서 내가 암기할 내용을 적었다라고 하면 그걸 보면서 오른쪽에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저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행정심판 유형은 실제적으로 취소, 무효, 의무행 심판 중에 어떤 게 적절한지를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취소 심판, 무효 동항 심판, 의무행 심판이 원래 다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재결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재결이 아직 내가 원하는 처분이 안 나왔을 때 직접 처분을 또 신청하는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의무행 심판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본 질문 그대로 저렇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점수 획득에 가장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을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을의 거부행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적합한 행정심판의 유형은 의무행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구성을 저는 이제 늘 얘기하듯이 오늘 처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도 그 다음에 1년 동안 들으신 분들도 답안 구성에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다만 논점을 만약에 물어본 문제에서 논점을 알려주었으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어본 이제 논점을 그대로 목차를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사안 해결 판단하면 따라서 하시면 되죠. 오늘 이제 수업을 안 할 예정이지만 이해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듣든 안 듣든 목차 구성하시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수업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걸
조금 나중에 흔들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다르게 좀 적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르게 적고자 하시는 거는 여기서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판단하면 사안 해결.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책에 있는 아까처럼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어서 암기를 한 것들 여기에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물음 2번을 그러면 물음 2번이 의외로 더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물음 2번은 갑은 위 거부 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인용 재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이제 힌트가 인용 재결이 내려졌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에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을에 의한 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게 아마 어렵게 다가오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문제에서는 힌트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아까처럼 인용 재결을 내렸다. 인용 재결 이후에.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인용 재결 이후에 논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결의 기성력, 그 다음에 직접 적응 간접 강제.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가 또 누구냐면 을에 의한 행정청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 논점은 또 심지어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힌트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2x2 해가지고 이미 논점을 다 방식으로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아니면 그리고 나서 인용 재결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속 중 그 다음에 인용 재결 이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집행정지 이렇게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단 중에 인용 재결 이후의 수단은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아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중일 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는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 계속 중일 때 이렇게 할 때는 처분사유 추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사동에 대해서 인용 재결 이후에는 여기는 재결의 기속력 이렇게 그래서 크게 논점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논점을 웬만하면 다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 여기에는 이제 재결의 기속력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논점을 좀 여기는 논점이 아예 제기가 알려주지가 않아서 이걸 논점을 잡기만 하시면 점수 획득을 거의 대부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재결의 기속력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그냥 판단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은 논점을 찾았다라고만 보시면 똑같습니다. 문제 제기. 그러면 논점이 여기는 재결의 기속력 이렇게 목차를 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재결의 기속력의 목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처럼 기속력의 범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속력의 내용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속력의 위반 여기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똑같이 판단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판단하면 똑같이 하나씩 여기도 내용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 그다음 세 번째 위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따라서 질문이 뭐였냐면 을에 의한 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러면 을에 의한 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당하다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정당하다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점을 찾으셨으면 논점에 맞추어져 있는 목차를 딱 적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암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이거는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판단을 이제 암기한 내용대로 그대로 끌고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따라서의 결론을 질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제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결론을 잘 내리지를 않더라고요. 논점을 찾는 거에만 너무나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뿐 답안에 맞춰서 결과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 있게 생각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답안에 맞춰서 질문에 맞춰서,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면 을에 의한 거부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답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 논리 구성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그러면 여기에 가장 키워드는 지금 기사동이랑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 이걸 동일성이라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 질문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실인지 한번 읽어보면 실제 지금 지문에서 1- 그 상단에 보시면 처음에 거부를 뭘로 했냐면 지형 조건에 비추어 뭔가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판례 나눠드렸나요? 판례 받으셨나요? 저도 하나 주세요. 네, 하나만 주시겠어요? 혹시 2개가 있나요?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번에 이제 기출풀이에서 똑같은 문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비슷한 판례가 저는 찾은 게 지금 지금 여기 이제 현장에서 나눠드린 판례 보시면 2002에 8684 판례가 있는데 그 판시사항 보시면 중간에 제가 약간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 판시사항에서 2번째 읽어보면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에 당초의 처분 사유인,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사유로 거부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뭐였냐면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 이용대책 수립 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라는 사유와,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판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국립공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국립공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뭔가 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직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불허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그 사유 외에 그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추가하여,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사유인 읽어보면 국립공원 주변에 환경, 풍치, 미완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보존을 어떠한 특정한 국립공원이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국립공원의 다양한 뭐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 라고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 형질 변경 허가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라고 이렇게 2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국립공원 근처에 뭐 예를 들어 뭐 모텔이 올라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립공원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국립공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국립공원 그게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뭐 개발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땅을 일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형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이게 표에서 보시면 기본적 사실관계, 어떠한 내가 불허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보통 그 처분 사유라고 하는데, 그 사유를 내가 어떠한 거부했을 때, 처분을 했을 때 그때 얘기하는 처분 사유를 내가 행정심판 계속 중에 추가를 해서 다른 사유를 내가 해도 되는지, 이거와 내가 행정심판을 행정청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지금 이 두 가지는 지금 전부 다 행정청 입장입니다. 행정청 입장에서 실제 여기 제가 표가 이렇게 있으면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고 나면 이렇게 제기가 되고 나면 지금 여기에선 을이거든요. 을 입장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나면 을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행정처 입장에서 이때 만약에 처분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거부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거부처분이잖아요. 거부처분을 갑에게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갑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이렇게 제기한 거죠. 그러면 이 거부처분 사유에 어떤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글씨를 너무 잘못 썼네요. 여기에 첫 번째 사유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처분에 뭐라고 됐냐면, 처음에는 지형 조건에 비추어, 지형 조건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지형 조건에 뭔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했었던 거죠. 그 사유를 가지고 갑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통 행정심판은 재결이라는 최종 결론이 있는데, 이 재결 전까지 갑이 또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추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한정 계속 최초 했었던 처분 사유 외에 또 계속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갑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처음에 처분 사유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한테 불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행정심판 제기를 했더니 계속 무한정 늘리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갑에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갑에게 처음부터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당신에게 불허가합니다라고 했었으면, 이 갑은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이에 대해서 위법한지 부당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심판 제기했더니 갑자기 계속 또 다른 사유를 계속 늘리게 되면 갑은 너무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계속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판례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마라. 너무 무상하게, 너무 확장하지 마라. 그래서 가상의 이런 범위를 정한 거죠. 가상의 어떤 범위를. 이 범위 내에서만 당신이 을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을이 더 이상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재결을 끝났어요. 최초 했었던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을은 더 이상은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더 추가하면 안 되겠죠. 이미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범위가 또 가상의 이렇게 가상의 이 범위 내에서는 을이 추가하면 안 됩니다. 이 가상의 범위를 추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재결의 기속력 범위 내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는 당신 을이 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당신이 기속이 되어서 최초 갑이 신청했던 행정심판을 하게 된 이유대로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을이 더 이상 추가도 안 되고, 이 범위 내에서는 갑이 신청한 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거를 재처분 의무라고 합니다. 글자를 너무 못 쓰네요.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을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즉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가상의 범위 내에서는 갑이 원하는데 해줘야겠죠. 갑이 원하는 데는 그게 뭐겠어요.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은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사유를 늘릴 수는 있지만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죠. 갑에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상의 범위를 정했고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이 끝났어요. 을이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갑이 원하는 대로 처분해 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을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한정 그러면 그 을이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러진 않고 대신 어떤 가상의 범위 내에서는 당신이 더 이상은 그러한 사유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 가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다른 사유는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정청이 모든 사유를 다 검토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을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갑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재개력 이성력은 거의 판단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행정심판 계속 중에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행정심판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을이 반드시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논점을 찾으셨으면 재결의 기속력의 목차는 그 범위를 먼저 찾는 그래서 기속력의 범위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 답안지 풀이 보시면 1-2번에 기속력 범위 그래서 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라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관적 범위는 행정청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똑같은 행정청 여기서는 을처럼 을이 똑같아야 되고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즉 일정한 최초 을이 처분을 하게 된 그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사유의 그 범위 내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 유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장으로 보면 재개력 이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지금 최초 했었던 처분 그 거부 사유는 뭐였냐면 아까 지형 조건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거부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물음 2번 여러분이 요거 이제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문제에서 물음 2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냥 쉽게 보면 을은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공공 목적상의 원형 유지에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원형을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는 사유를 처음에는 지형 조건 어떤 지형 조건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서는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 뭐 사실 이 말이나 이 말은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이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어떤 기본적 사실관계,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내용은 하나의 똑같은 처분 사유로 볼 수 있다. 결국은 그 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뭐 같은 말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똑같은 걸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기사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동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동일하면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 안 되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는 기사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결론을 잘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 이걸 다음 장 넘겨야겠네요. 저기 넘겨서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총평을 할 때 여기서 좀 이게 더 훨씬 편하겠네요. 지금 이 말입니다. 제가 재계력 기속력에서 여러분이 기사동이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결론이 내렸으면 아까처럼 뭐 어떤 사유요? 지형 조건이라는 사유와 그 다음에 원형 유지, 공공 목적에서 원형을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이 사유랑 이 사유나 거의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기사동이 동일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러면 재계력 기속력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계력 기속력은 미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똑같은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보면 결과를 이 결론이든 이 결론이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판단했고 그럼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여러분이 이제 수험 생활에 많이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 사실관계 나는 지형 조건과 원형 유지 이 사유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재계력 기속력이 미치지 않고 그러면 지금 거부 행위는 적법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이 논리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계력 기속력은 사실 행정심판에서 가장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논리 구성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험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뭐 이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기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유와 어떤 사유가 문제가 되냐 이걸 찾는 것도 사실 어렵기도 하죠. 실제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도대체 재계력 기속력이 논점을 찾기도 뭐 찾기만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쓰기만 하시면 되지만 어떤 사유와 어떤 사유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지를 이걸 간단하게 적는 것도 간단하게 찾는 것도 사실은 이제 수험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준비하시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출제하신 분은 너무 정확하게 문제를 내지 않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수험생을 좀 괴롭히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굳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훨씬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형 조건과 원형 유지는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그의 근거로 제가 이렇게 2002 8684라는 판례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판례랑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판례에서는 어떤 이용 대책, 그래서 주변의 방지 시설, 그리고 나서 어떤 공공 목적의 원형 유지에 대해서 동일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판례는 재계력 기속력 문제 판례는 아니고요. 처분사의 추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점만 다른 거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재계력 기속력은 심판 계속 중이냐 아니면 심판 이후냐에 그냥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이제 그 법률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냐 아니냐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사유다라는 거죠. 지형 조건을 가지고 거부를 하든 아니면 원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원형을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부하든 이러한 사유는 똑같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판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판례로 일단은 근거를 제시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결과만 한번 볼까요? 1-2문 결과만 사안 해결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보시면 사안 해결에서 판단하면 보시면 범위 동일한 행정청 의리했으며 지형 조건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라는 사유와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에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여러분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처분 시 존재하는 사유인지는 불명확하나 계속적으로 존재한 걸로 보인다. 결국은 재계력 기속력이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처분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기속력이 미치게 되어 이 처분은 무효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질문 그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의뢰에 의한 거부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일단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 자,
문제 2번은 이제 행정사법인데요. 자, 한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이제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의외로 잘 찾기는 되게 쉽게 찾으신 분도 있고 약간 이제 헷갈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문제 2번에서의 문제를 읽어보면 행정사 법령상 일반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그래서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정확한 키워드는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안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행정사법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다만 여기 일반 행정사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적어야 되어서 이게 약간 좀 헷갈리게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만 행정사 업무를 잘 적으신 분들은 점수 획득을 거의 대부분 잘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문제 3번 보시면 비송사건 절차에서의 사실 인정의 원칙과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사실 인정의 원칙, 방법, 특히 사실 인정에 대한 키워드가 어느 파트에서, 비송사건은 해당하는 목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적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정이라는 목차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심리. 그래서 심리에 해당하는 파트를 보통 한 페이지, 거의 2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적으시면 점수를 상당히 많이 획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4번은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원인에 관련해서, 그러면 절차의 종료에 대해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재판이 이번에 중요할 거라고 봐서 재판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절차 종료를 저도 강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잘 작성하신 분들은, 좀 수험 기간이 좀 길게 하신 분들은 절차 종료까지는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좀 찍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았을 때 올해는 아마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많이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길게 공부하신 분들은 절차 종료까지는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단문은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단문은 사실상 암기 시험이라서 알고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이제 풀이 과정은 여기 답안 풀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안풀이의 문제 2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대략 해당하는 20점에서는 65점에 해당되는 게 13점이거든요. 그래서 20점 중에 13, 14는 이렇게 적었을 때 무리 없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고득점도 더 가능하시고. 그래서 문제 2번 보시면 저는 목차를 첫 번째 저렇게, 행정사법의 목적,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셔서 행정사법의 목적을 서두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행정사의 업무 중에서 보통 키워드로 작작, 역대, 인상법, 작성, 그 다음에 번역의 역, 대행의 대, 그 다음에 인가의 인, 그 다음에 상담의 상, 법령의 법. 그래서 작작, 역대, 인상법 해가지고 7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사는 번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서 그에 대한 제출 대행, 즉 번역문의 제출 대행도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누락한 게 있는데, 회사 행정사에 관련된 것들은 또 제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안을 구성하려 했더니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그래서 7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번역에 관련된 것들은 못한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인 점수를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 제한, 다른 법률, 특히 법률이라는 걸 잘 적으셔야 되는데 법령이라고 적으신 분은 점수가 조금 덜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행정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못하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과 법률은 차이가 뭐냐면,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을 법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더 큰 범위죠. 그래서 법령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행정사에게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단어 한 끗 차이인데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가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히 변리사법에 의해서 저희는 특허청에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해서는 제출이 안 돼요. 거기에는 변리사법의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는 똑같은 행정기관이지만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경영지도사법에서는 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법령, 즉 시행령으로 뭐가 있어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시행령에 의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법률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저희를 제한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지사항도 똑같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업무를 하게 하려면 법률에 의해서만, 즉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 엄청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범위로 또 허용을 하는 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이 되는구나라고 저렇게 키워드를 잘 기억만 하시면 점수 획득을 다 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렇게 제한 규정해가지고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까지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20점 중에 13, 14는 획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문제 3번 보시면 심리 이제 문제인데 아예 심리에 해당하는 목차를 다 적으시면 이것 또한 13, 14점은 아니면 그 이상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에 의한 심리는 제가 두 문자로 님비조심 해가지고 임의적 신문, 즉 신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문이라는 뜻은 이렇게 네모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모가 있다라고 하시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는 걸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네모 있으니까 모르는 사실. 그래서 신문이라는 건 모르는 사실을 추궁하는 것. 이거와 비교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은 드라마에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보는 신문은 아는 사실을, 그래서 아는 사람을 불러와서 나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러와서 물어보잖아요. 그걸 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은 내가 모르는 사실을 물어보는 걸 신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그게 차이가 있는데 비송사건은 신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문에 의해서.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신문을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 신문이란 건 필요할 때만 신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신문을 하게 되더라도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문 중에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해서는 오게 되면 조서 작성, 즉 기록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지 비송사건은 비공개로 하고 조서도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원칙인 거죠. 예외적으로 증인과 감정인에 한해서만 조서를 작성하는 특이한 형태인 거죠. 마지막에 검사가 의견을 진술,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꼭 안 와도 되는데 대신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신문에 의한 심리가 정말 비송사건의 특징인 거죠. 즉 필요할 때만 신문을 하면 되는데 신문은 비공개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조서 작성, 그리고 검사는 통지만 해주고 참여하게 해준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걸 하냐라는 거죠. 어떤 걸 신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인정의 원칙 대신 신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에 의해서 법관이 스스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진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말을처럼 이렇게 하지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본인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그런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직권 탐지주의는 그의 어떠한 조사와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건 누가 하냐?
즉 직권으로 탐지를 해야 된다. 즉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직권 탐지주의에서 키워드는 법원인 거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인정의 방법.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탐지와 증거 조사. 사실 탐지와 증거 조사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탐지는 일반적인 그 증거 조사, 일반적인 자료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거조사는 증인과 감정인에 한해서만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만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읽어보면, 법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조사를 제외한 방법을 말한다. 증거조사를 뺀 나머지를 사실탐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탐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쓴 사람은 점수 획득이 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채점하다 보면 사실탐지, 증거조사 단어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비송사건은 단어를 정확하게만 쓰시면 점수 획득을 거의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탐지, 증거조사, 사실탐지, 증거조사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점수 획득을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증거조사는 증인, 신문, 감정에 한해서만 증인을 불러오는 거, 증인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감정인은 감정평가사 아니면 손해사정사, 이러한 어떠한 평가를 하는 전문 자격사를 불러와서 확인하는 그러한 신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거조사는 조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록을 해준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촉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판사에게도 부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명책임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증거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방식을 주관적 증명책임 아니면 당사자 증거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법원이 아무리 조사를 했는데도 진위가 불명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신청한 사람이 가져가겠죠. 비송사건에 신청한 사람. 그러한 객관적인 증명책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관적 증명 책임은 없으나 객관적 증명 책임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증 정도.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주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증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증명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법원이 한다 했잖아요. 법관이 자유롭게 증명을 하면 되나, 다만 소명, 아주 낮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소명을 해도 되는 경우까지 있다. 이렇게 사실 내용이 단어가 너무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어렵지만, 단어를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신문에 심리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다 잘 적으신 분들은 거의 상당히 더 15, 16까지도 점수 획득을 하지 않으실까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절차의 종료 원인입니다. 절차의 종료 원인. 이라고 해서 목차를 세 가지 딱 잘 적으신 분들은 아마 점수를 잘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그냥 큰 덩어리로 종국재판, 신청 취하, 그다음에 당사 사망, 이 덩어리를 잘 적으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는 암기 시험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를 종료하는 방식은 종국재판, 법관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경우랑, 그다음에 당사자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두 가지, 신청의 취하와 당사 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목차를 잘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중목차를 잘 잡으신 분들은 아마 고득점을 잘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국재판에서는 종료 시점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목차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의 취하에서는 인정범위라는 게 있는데, 누구나 그러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 당사자에 의해서만 신청하는 사건, 즉 비송사건은 당검직이라고 해서 당사자, 검사, 직권에 의해서 비송사건이 진행되는데, 유일하게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될 때만 취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잘 적으신 분이 아마 좋은 점수로 가져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신청과 법원, 직권으로 개시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시기 방식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취하하게 되면 효과 보시면, 취하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사건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비송 사건은 절차,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지 신청인 부담을 하고 마지막에 포기는 원칙적으로 인정은 안 됩니다. 다만 항공권은 인정이 된다. 항공권 포기는 인정된다. 여기까지 또 세밀하게 적으신 분들은 점수가 잘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당사자 사망은 상속의 경우 상속에 따라서 절차가 승계되기도 하고 절차가 종료된다라는 것까지 잘 적으신 분들은 좋은 점수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리고 제가 생각한 65점, 한 70점 이렇게 적었을 때 아마 무난하게 점수 획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랑 답안지가 약간 다르다라 해서 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점수로 잘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은 아까처럼 어떠한 틀을 잡아놓고 그다음 물어본 질문대로 한 번 더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답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사법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적으시면 무난하게 각 20점마다 13점, 14점, 또 많게는 15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책을 다 요약을 해놓았으니까요. 뭐 제 거를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하시면 시간도 단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바람은 합격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내년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또 든든하게 또 동반자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드리면 대상 적격에서 1-1문에서 심판의 종류를 어떤 걸 적든 각각을 이 논점을 잘 적으신 분들은 좋은 점수로 획득될 것 같고요. 재결의 종력은 아까처럼 논리 구성, 그 다음에 행정사의 업무는 각각의 7가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사, 번역 행정사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을 잘 적으시면 점수 획득이 잘 될 거고 사실행정의 원칙, 방법은 심리를 잘 적으신 다음에 두 문자로 님비조심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잘 적고 그다음 직권 탐주지 이러한 키워드를 잘 적으시면 점수 획득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절차의 종류에서는 큰 목차, 종국재판, 신청 지하, 당사 사망 이렇게 하시면 사실 실무법은 이번 12회 때 크게 약간 어려운 부분은 없고 잘 준비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데 목차부터 만약에 이제 2차 시험을 처음 하신 분은 처음에는 되게 책을 내용부터 다 외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보다 목차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내년에는 시험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9월 말이나 아마 10월 초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목차부터 천천히 하시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오신 분은 공부 방법 공부하시면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좀 상담도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일반적인 1차 객관식 하는 공부랑 약간 다릅니다. 그 2차 논술 공부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제가 효과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안내 좀 드릴 거고 특별히 제가 그래서 음료수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출풀이 특강은 되게 너무 무거운 분위기여서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 또한 사실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다만 이제 내년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잘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하시면 제가 또 아낌없이 또 도와드릴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되게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적당하게만 쓰셔도 됩니다. 아까처럼 제가 13, 14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쓰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면 목차만 외우고 적당하게 쓰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지는 절대 백지를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전략으로 하시고 사례도 아까 보면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사례도 일정 이상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암기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공부를 오래 보니까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보니까 찍어서 하기보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크게 이 숲을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합격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에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위주로 개괄적으로 공부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난하게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공지 드리면 기본 강의는 24년 이제 내년 13회 준비하신 분들은 다음 달 11월 3일부터 다른 과목은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제 과목은 이제 일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화 강의는 내년 2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기본이든 심화든 차이는 없는데 일단 기본부터 시작을 하실 분들은 저랑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과 심화는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회차는 12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례랑 실전은 이제 내년 6월, 8월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혹시 동영상으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12월 5일 날 여기 법학원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축하연을 진행하니까 이 장소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변동이 되면 이제 다른 장소에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12회로 꼭 어제 수업 받으신 분들이 많이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회 행정사 시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공부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계속 있으니까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